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매주 서너 분 정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던 포맷에서 이번 주는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와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또 크게 관심을 받을 만한 두 분야인데요. 반도체 부문과 수소차 부문을 이번 주에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부에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내 최고의 반도체 통이시죠. 하나금융연구소의 연구인으로 계시는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참 그 이름만 갖고도 이렇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해외 유력 IB들이 반도체 고점 쳤다 이런 얘기했고 우리 기획재정부도 올 초 경제 동향하면서 의외로 뭐랄까요 평소와 달리 반도체 업황을 좀 거론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산업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은근히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 이런 얘기는 우리 국민들도 다 인식하고 계시고 한데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고점론 내지는 어떤 불황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나 위기론이 이렇게 좀 회자되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치로 피부로 또 느낄 수 있는 네. 것들이 기업의 실적이 있겠고 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수출 동향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면 특히 반도체 수출도 지난 한 2년 정도 굉장히 금액으로도 그렇고 증가율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상황이다.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얘기할 만큼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았었는데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 증가율 모두 다 곤두박질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전기 대비도 굉장히 급감을 했고요.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1월 오면서 그게 좀 더 안 좋아졌었죠. 작년 12월에 그렇죠. 시작이 되었었고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 1월 달에 이미 저희들이 22.6% 감소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오늘 바로 관세청에서 2월 20일까지 잠정 추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는 27.1%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 동기비. 그래서 지금은 수출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작년 우리 한 3분기까지 우리가 느꼈던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급변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플러스였던 수치들이 모두 다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지금 위기감 많이 느낄 것 같고 또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 상장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심지어는 설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단일 산업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흔들거리면 당연히 정부가 예상했던 올 1년 저희 GDP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워낙에 많은 매체에서 요즘 반도체를 다루고 있으니까 박사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오랫동안 이 분야를 지켜보고 오시고 지금 연구하고 계신데 지금 이걸 불황이라 할 정도인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고 그러니까요. 대답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예스라고도 할 수 있고 노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불황의 정의를 무엇으로 놓느냐에 대해서 호황의 반대된 개념이라고 생각들을 했을 때 호황의 반대, 잘 나갈 때 대비 개념이라 하면 이제 불황이라는 말들을 쓰는 게 맞는데 그럼 지난 2, 3년간 반도체 호황이었느냐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미 2017년부터 꾸준히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현재 반도체는 수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건 맞지만 이건 호황이 아니다. 호황이 아니다. 버블이 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호황이라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황이라는 표현이 조금 적합치 않다라고 이제 속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럼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네. 거품이 꺼지는 단계이다. 거품이 다시 꺼지는 말하면 단계다. 비정상의 어떤 상태가 정상으로 회귀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중에 그러면 박사님 그 거품은 이른바 그 반도체 가격의 거품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반도체 실적이나 수출 모든 것들이 가격하고 밀접하게 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그걸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어떤 산업이 호황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네. 뭐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다들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호황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확장 국면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음. 증가하고 있어서 아무리 그것을 생산하려고 해도 다 공급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 호황이고요. 그다음에 호황기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난 특성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산업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삼성, 하이닉스가 있겠지만 말고도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통 호황기가 되면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조금 실력과 경쟁력이 떨어졌던 업체들도 어부지리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보통 호황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때 또 확 한번 일어서기도 같이 하고. 다 좋아지는 거죠. 네. 그때에서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네, 주가도 네. 다 같이 올라가고 네. 뭐 이름만 걸고 있어 바이오 이름만 걸면 주가가 다 상승하듯이 그런 상황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호황인데 예. 2017년, 2018년 때 반도체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면 네.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일단 수요를 놓고 보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 수요를 금액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금액은 단가가 워낙 들쑥날쑥하다 예, 보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 시장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보통은 비트 그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보통 우리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이 용량에 얼만큼 연간 증가하느냐를 가지고 수요가 얼만큼 좋아지고 있느냐, 수요가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했을 때 뭐 우리나라는 뭐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네. 이 정도 굉장히 크니까 네. 그래서 D램하고 낸드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D램과 낸드의 그런 비트 그로스가 최근에 반도체 가격 폭등했던 2017년도, 2018년도에 그러면 좋았느냐? 비트크로스가 과거보다 높았어야지 그 논리가 성립되는 말이 거잖아요. 되는데.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10여 년 동안 데이터를 다 찾아서 분석을 예. 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예. 비트 그로스에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낸드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변화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수치들의 레벨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었다는 예. 2015년이 그 예.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전환점이 과거보다 레벨이 높아지는 쪽으로 갔다면 수요 때문에 호황이 왔다라는 것이 논리가 맞죠. 맞죠. 그래서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게 네. 될 텐데 그게 거꾸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D램의 평균 빗 그로스는 약 40%, 45%요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최근에 우리가 호황이라 말하는 그 네, 4년 네. 동안은 20%대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2014년까지는 평균 약 114% 정도 비트 그로스가 있었는데 예. 원래 낸드가 D램보다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이전부터도.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40%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요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수요 때문에 호황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일단 성립할 수 없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기업에 좀 실력이 없는 기업조차도 실적이 좋아지는 게 호황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외감 이상 등록돼 있는 반도체 제조업이 한 140개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작은 업체들이죠. 예, 규모로 예, 보면. 근데 예. 어쨌든 다 반도체 제조업에 등록돼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중에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과연 늘어나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도가 적자 기업의 비중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가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그 시점에 적자 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의외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8년 상반기 6월까지 봤을 때는 아직 외감 이상은 연말 결산이 안 끝났기 네네. 때문에 적자 기업이 50%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반도체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 지금 큰 위기니까 정부에서 몇 조 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막 정부 차원에서 네네, 나왔을 때 그랬었죠. 그때 반도체 부품사 중에 적자 비중이 30%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사. 네. 근데 반도체는 자동차 이미 부품사가 50%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호황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수요도 부진했고 적자 기업 수는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수출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두 대기업의 실적은 좋아졌지만 이건 호황기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벌어졌던 가격이 급등했었던, 그래서 저는 그걸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네. 그 버블이 이제는 정상적인 레벨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황이라는 말보다는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례적인 초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만 생각지 못했던 답변을 제가 듣습니다. 너무 네. 헤비해져 버렸나요? 아, 야 그렇다면 이게 뭐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사상 최고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야 반도체 좋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관 비관 140개 정도 중에서 50%가 적자라면 이건 뭐 반도체 호황이 아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글로벌리 보더라도 메모리를 생산하는 특정 3, 4개 기업들만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네. 그 글로벌 탑 10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메모리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은 저조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도. 그러니까 이것은 메모리 가격 효과에 의한 그 비정상적인 예. 실적이었다라는 거죠. 수출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해외 IB들이 전망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스토리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수요에. 그래서 수요가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거고 그분들도 그러면은 현재 얼마 전까지는 수요가 좋았다라는 전제를 말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그것도 팩트에 맞지는 않아요. 팩트에 맞지 않다. 네, 수요는 이미 2015년부터 안 좋아졌었고 그러니까 수요 때문에 호황기가 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 때문에 부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가격 사이클이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간단한 경제 논리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수요와 공급 두 가지여서 그렇죠. 결국엔 수요 쪽은 이것을 도미넌트하게 지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최근에 가격 급등과 가격 폭락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공급밖에 없는 거죠. 없네. 예. 그러면은 공급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럼 공급이 부족했으니 가격이 어쨌든 올랐던 거잖아요. 네. 수요는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 왜 도대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건재하는데 공급이 왜 부족했을까? 네.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이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생산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선행 지표를 찾아본다면 설비 예. 투자를 볼 수 있겠죠. 설비 투자. 예. 그래서 근데 설비 투자도 사실은 저희들이 두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발표하는 설비 투자라는 것은 자 올해 얼마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기초공사부터 시작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면 아마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약 2년 정도가 걸릴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집계한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예. 1년이 지나보고 우리가 북을 분석해 봐야지 정말 그만큼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약간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건 네.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설비 투자는 일단 저는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고요. 예. 제가 사용하는 공급의 선행 지표가 된 설비 투자로서 하는 거는 세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재료 장비 협회라는 곳인데요. 그것의 약자가 세미인데 네. 세미가 분기별로 반도체 장비가 실제로 출하된 것들을 금액으로 발표를 해줍니다. 그것도 국가별로, 네. 주요 국가별로. 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정확한 수치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아까 기업이 발표하는 설비 투자는 2년을 선행하는 예. 수치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미에서 발표하는 설비 투자 수치는 1년만 선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네는 실제로 장비가 출하되는 시점에 이것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비가 언제 출하되느냐 당연히 건물이 다 있어야 되고 건물 안에 모든 유틸리티 라인 공사가 끝나 있어야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네. 일단은 클린룸이 가동을 해야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린룸이 가동해. 네, 그러면은 기초공사부터 클린룸이 완성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리는가를 최근에 제가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네. 공사 그 예. 이력을 트래킹해봤더니 작년에 청주에 완공했던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어요. 하이닉스가 완공을 네네. 했던 그때 기업에서 발표했던 그 일지 같은 것들을 보니까 기공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장비가 반입될 때까지 14개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이 조금 넘는 1년 거죠. 좀 넘네요.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1년이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세미에서 발표하는 설비 투자는 실제로 기업에서 발표한 거에서 이미 1년만큼 공사가 진행된 후에
실제 장비가 반입된 시점이기 때문에 공급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자료는 정말 객관적이고 누가 뭐 기업이 임의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서 네. 저는 공급의 선행 지표로 일단 세미의 자료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세미의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어쨌든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거지만 예. 연간 20% 성장하는 산업이 흔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과거에 너무 고성장했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다고 느끼는 것이 여타 산업과 비교해 보면 연간 20%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어서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게 맞고 네. 수요도 계속 팽창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의 설비 투자는 돼져야 밸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까 세미에서 발표한 수치들을 분석을 해보면 2011년까지 쭉 완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15년, 4년 동안은 과거 대비 상당히 저조한 설비 투자가 글로벌리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의 매출이 그러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실적이 안 좋아 낮아진 거냐? 그걸 보기 위해서 기업들의 매출 대비 설비 투자의 그 비율을 예. 일정하게 갔는지를 봤더니 예. 그 자체가 2011년에 한 15%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9%, 10% 정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매출이 감소해서 설비 투자를 줄인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설비 투자가 뚝 떨어진 거예요. 네. 4년 동안이나. 4년이나. 그러니까 1년만 설비 투자 좀 부진해도 사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4년간 설비 투자가 굉장히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되니까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2012년부터 4년 동안이나 그런 예. 설비 투자 부진이 있었을까? 당연히 예. 뒤따르는 질문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2012년에 반도체 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 꼽는다면 일본의 메모리 회사였던 엘피다가 파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엘피다가 그 전부터 계속 안 좋긴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이 2012년 초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때 실제로 파산이 된 거죠. 네. 그리고 2013년에 결국에는 혼자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고 매각되고 말았는데 그것을 사간 주체가 미국의 메모리를 만들고 있었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가장 큰 이벤트였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저희들이 4년 동안의 설비 투자 부진을 원인을 찾아야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부실 기업을 인수를 해서 M&A가 성공적인 것이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는 만족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 가지는 어쨌든 인수 기업이든 피인수 기업이든지 하나는 기술력이 시장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뛰어난데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 때문에 뭐 망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자금만 수혈해 주면은 굉장히 금방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또 하나는 자본력이 굉장히 튼튼한 애가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M&A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뭐 장비를 정말 최신식으로 굉장히 많이 설비 투자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자본력이 좋거나 기술력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업체가 인수를 하든지 해야 네.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엘피다나 마이크론이 이제 D램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두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일이나 이 업체가 인수를 했으면 뭔가 시너지가 조금 있을 수 있었는데 가장 하위 업체 두 개가 합병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이크론이 사실은 자본 구조도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연 마이크론이 엘피다 인수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 동반부실해지지 않을까 궁금해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 가격이 약 2조 원 정도, 2조 원 2천억 엔이었으니까 됐는데 뭐 그 당시 물가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었고요. 근데 그때 마이크론이 가용 현금이 사실은 2조 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나마 다 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인텔하고 갖고 있었던 합작사가 있었는데 그 지분을 이제 바이백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와서 거기에 몇 천억 원을 투자해야 됐었고 마찬가지로 또 이노테라 지분을 또한 바이백해야 되는 옵션이 있어서 거기에 또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네. 딜이기 때문에 그걸 네. 빼고 나면 1조 뭐 3, 4천억, 1조 5천억이 안 되는 정도 가용 현금밖에 없었던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2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수는 뭐 금융을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할 만한 여력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인수 기업이나 인수 기업이나 설비 투자 여력이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이드의 설비 투자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진짜 어려운 분야를 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왔던 지난 몇 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당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이제 전망인데요. 우선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 화웨이가 그거 좋다면서요, 기술력이.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뭐 매선 화웨이는 저희는 이제 커스터머 입장에서 네. B2C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 뭐 휴대폰만 비교해보고 아직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견제하는 건 휴대폰 부분이 아니라 통신 장비 쪽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통신 장비 1위 업체가 화웨이예요. 네. 글로벌리. 네. 그리고 실제. 어떻게 과거의 강자였던 뭐 노키아, 에릭슨을 다 차례로 누르고 1위에 가 있었고 시장 1위라는 게 물론 내수 시장에 큰 효과도 있겠지만 기술력이나 검증된 그런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사실 달성하기 쉽지 않은 네.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지금도 유럽에서는 여전히 화웨이를 콜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구매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영국하고 뭐 뉴질랜드. 몇몇 뉴질랜드에서 네. 안 하겠다, 우리 예. 할 거 쓰겠다. 네. 그 얘기는 화웨이가 이미 검증된 장비이고 이미 어쩐 기존의 자신들의 기주국하고 잘 코헤런트를 맞는 상황이어서 걔도 쓰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일단 휴대폰 단말기를 볼 게 아니라 통신 장비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이미 검증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위협이 되나요? 사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하고 통신 장비는 좀 다른 분야다. 분야여서 통신 장비는 사실은 저희가 삼성전자 조금 하긴 하지만 네. 우리 마이너이기 네. 때문에 이미 뭐 우리가 경쟁을 할 만한 경쟁자는 이미 경쟁자는 아닌 거죠. 아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으로 하면 보면은 화웨이가 아닌 이제 다른 네. 반도체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얘기를 같은데 해야 된다.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반도체라고 하지만 좀 몇 개의 클래스를 나눠서 구분해서 보는 게 맞아요. 예.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서 반도체 회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희들 보통 IDM이라고 영어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 종합 반도체 업체거든요. 인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라고 네, 해서 네. 근데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은 IDM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설계만 하는 팹리스가 있고 설계는 안 하지만 또 제조만 위탁해서 하는 파운드리라는 예, 데가 있고 또 예. 후공정만을 맡아서는 파운드리가 예. 있는데 자 그럼 일단 팹리스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만 놓고 보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한국보다 이미 높습니다. 아. 우리보다 훨씬 앞서했어요. 기술은 더 우리보다 기업들도 낫다네. 기술은 크고. 우리보다 기술력은 참 비교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큰 기업들이 더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보다는 이미 앞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최근에 파운더리 좀 부흥을 시켜보려고 전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사업 부문. 별도의 사업 부문을 네, 했죠. 예. 사장님이 따로 네, 계시고. 예. 그러면서 최근 한 2, 3년 동안 사실은 좀 부쩍 크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 비교해 보면 중국의 파운더리 시장 그 플레이어들의 규모랑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금은 저희가 삼성전자에 조금 앞서는 상황이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경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분야예요. 파운더리조차. 음. 저희가 유일하게 중국에 대해서 크게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IDM 부분. 그 중에서도 메모리를 직접 설계도 하고 생산까지 하는 그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기술력만 놓고 저희들이 한참 뒤졌다고 얘기하는데 맞죠. 그것만 놓고 보면은 저희가 뭐 한참 앞서 있는 게 맞는데 그냥 반도체라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미 설계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팹리스 그러니까 중국의 팹리스 탑 10하고 한국의 팹리스 탑 10을 놓고 저희들이 매출을 비교해봤더니 중국이 10배 이상 크더라고요. 아, 예. 중국의 팹리스 2위 업체가 한국의 탑 10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컸어요. 오,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약한 게 설계 기술 쪽이잖아요. 네. 비메모리 쪽, 팹리스 예. 쪽인데 오히려 그쪽에 앞서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순수 파운더리도 우리가 비슷한 수준인 거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메모리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건 맞지만 네. 반도체 전체 그러면 한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느냐 말하면 대답하기가 사실은 조금 복잡해지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이른바 D램 메모리 쪽하고 비메모리 중에서 전반적인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비메모리 비중이 더 크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메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영업이익률 뭐 매출 영업이익률 발표할 때 보면 이거 거의 제가 봐서는 뭐 김선달 물장사 같아요. 마진율 보니까 뭐 엄청난데 이 돈 되는 이 D램 메모리 같다고 왜 미국 같은 데서는 안 하고 이쪽으로 와 있죠? 그게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치킨 게임이라는 것을 약간 짧게라도 짚어봐야 되는데 예. 답변을 드리려면 네. 사실은
1995년도로 일단 돌아가 보면 95년. 까맣게 옛날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D램을 만들어 파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15개 정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너무 많으니까 한 개가 뭐 독과점 같이 뭐 수십 퍼센트 시장점을 갖고 있는 업체는 당연히 없었고 뭐 많으면 1%, 2%, 네, 뭐 네. 아주 많아봐야 10%가 될까 말까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15개가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게 예. D램 시장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3개사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치킨 게임을 3개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인텔은 비메모리 쪽이니까. 예. 그래서 이 이제 15개가 세계로 축소되면서 쟁쟁하던 유럽과 미국의 그 이름만 들어도 할 만한 네. 뭐 IBM이니 뭐 인텔 모토로라니 인피니온이 같으니 다 메모리를 철수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회사들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 회사들은 굉장히 우량 기업으로 상장되어 있죠. 건재하고 있죠. 근데 단지 메모리 사업 부분만 다 팔아버리거나 네. 아예 철수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왜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기술력으로 놓고 보면 앞서 있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다 철수하고 포기했는데 네. 유독 아시아 기업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네. 대만, 일본, 한국, 네, 중국인데 네, 네. 그 원인에 찾을 수 있는 게 메모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메모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딱 정해져요. 네. 세대기라는 데가 있어서 네. 뭐 4기가비트는 요거는 뭐 속도가 어떻게 되고 전력은 몇 볼트로 되고 여기서 누수 전류는 얼마 이하가 되고 규격을 딱 맞춰지면 그 규격의 밴드 내에서 똑같은 것을 대량 생산하기만 하면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점을 가진 게 어떤 우리들이 원천 특허는 부족하지만 양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강점이잖아요. 네. D램이라는 특성이 양산 능력이 좋은 업체들에게 유리한 품목이라는 거죠. 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 그렇고 그다음에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게 메모리라면 비메모리는 대부분 설계 베이스고 주문 베이스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다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한 종류를 대량 생산하는 것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주문한 고객에 얼마나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제품을 빠르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 네.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의 현재 그 생산 시스템의 구조로 대응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싱가포르 기업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이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D램도 그렇고 낸드도 있지만 조금 오작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용량을 한꺼번에 블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의 뭐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한두 개 셀이 오독장 하더라도 데이터 전체가 손상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 사진을 저장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 쓰는데 네. 데이터 죽어있는 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도 그 사진을 우리가 눈으로 이 픽셀이 망가졌다라고 구분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사용을 하는 건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계에 주로 쓰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치명적인 오류로 오퍼레이팅의 오작동으로 오작동으로 가버려요. 이어질 수가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아무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는 잘 만드는 거 인정. 하지만 과연 기존에 만들어내지 않았던 우리가 원하는 이 비메모리 제품을 맡겼을 때 과연 오류 없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한테 과연 맡길 수 있을까? 결국에는 기존에 납품해오던 업체들한테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그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지 납품을 할 수 있는데 트랙 레코드 쌓을 만한 기회 자체가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예.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그러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 부문을 갖다가 다루다 보면은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D램 쪽에서는 최강자가 되었고 점유율도 세계 1위. 그런데 어쨌거나 반도체 장비나 부품이나 재료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해외 의존도가 높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면 딱 생기는 의문이 그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는 이 메모리 쪽 이쪽으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반도체 부문에 그 생각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 벌써 수치에서 팹리스 같은 경우에 중국이 벌써 그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 이 메모리 쪽에서의 1위라는 이 위치마저도 앞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좀 우려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반도체를 이제
뭐 기업뿐만 아니라 저같이 네. 시장을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고민하는 분이고, 분이겠네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제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같은 연구를 하는 네.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탑 클래스 애널리스트 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우려를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경쟁 우위를 메모리 좀 확실히 누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점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품목들, 그다음에 뭐 IoT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예. 인공지능 이렇게 가면서 그다음에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예. 반도체를 예. 봤을 때 과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는 비메모리,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하는 메모리 두 개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서 따로 모듈을 갖다가 기판에 꽂아서 사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메모리를 못하더라도 메모리를 잘하면 최소한 나는 먹고 살 수는 있었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뒤에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로 점점 간다라는 거죠. 반도체도 독립된 모듈을 꽂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가 하나의 모듈 안에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메모리 업체가 비메모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비메모리 업체가 메모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 기존의 기술력이나 어떤 노하우를 봤을 때 당연히 비메모리 하는 애들이 메모리를 추가로 하는 것이 훨씬 쉽겠네요.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는 거죠. 미래로 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아무리 메모리 분야에서만은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수요들은 독립적으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서플라이어를 찾는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서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기술을 융합시켜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면에서 누가 유리하냐 했을 때는 비메모리 업체들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쪽이 맞는 것 같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미래로 봤을 때 현재 갖고 있는 이 우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 사실은 좀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진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들 왜 고민하지 않고 뭐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뭐 아까도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말씀을 소때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제가 반도체 사실은 애널리스트로 첫 발을 디딘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로 첫 발을 디딘 게 1998년도 초인데 예. 그때 이미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비메모리를 하고 있었어요. 비메모리를. 비메모리를 로직 반도체를 그때 연구를 하고 있었고 네. 저도 연구 일원으로 같이 한 몫을 하면서 같이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네.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21년 됐는데 그때도 이미 삼성 하이닉스는 비메모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부도 있었고. 사업부도 있었고. 그동안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꾸준히. 얼마 전에 한양대에 있는 손혁 교수님 말씀에 의하니까 우리나라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3%도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20년 동안을 했는데 네. 메모리는 기술력이 있는데 반도체 기술력은 충분히 앞서 있는데 왜 20년을 했는데도 시장 점유율이 3%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저런 이유로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았다. 예.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투자도 했고 노력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왜 다 알 텐데 네. 내버려두냐? 내버려두는 건 네. 절대 아닌데 내버려두는 거 알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쉽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고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의 어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뭐 예산 배정 그리고 또 학회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 요새 또 반도체하고 또 죄다 또 전기로 가나요? 뭐 반도체 분위기가- 인기가 이전만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그런 분야에서는 금방 중국한테 따라잡힐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부분은 이미 우리가 후발주자인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 좀 취약했건들이 좀 선행 연구 쪽이 사실은 조금 취약하긴 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글로벌 산업정의 변화를 좀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2, 3년 전에. 그때 하면서 이제 주요 국가별로 어떤 부분에 R&D 투자가 되고 있고 예. 그 추세 중에 우리는 그러면은 같이 발맞춰 보조로 가고 있는지 뒤져 있는지 우리의 금융에서 나가는 포트폴리오는 과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한국이 많이 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컸어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앞서 있는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이런 쪽에는 엄청나게 앞서 있었어요. 네, 네. 반면에 항공, 우주, 바이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미래 먹거리라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의 R&D 쪽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뒤쳐져 있었거든요. 네.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 대비했을 예. 때 아마 심지어는 중국보다 뒤질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의 R&D가 5년, 10년 후에 시장 양산이나 뭐 공급으로 연결될 거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뒤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뒤늦게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은 아니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필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예. 일단 기업의 경우 생존이 우선이다 보니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갈 거냐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 쪽에 일단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 뭐 배정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이제 수치로 누적이 돼서 몇 년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너무 재밌고 여쭤볼 것도 많습니다만 또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왜 그래도 돈 잘 버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로 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액면 분할 당시 수준을 회복 못 할까요? 물론 글로벌 증시가 그 당시 대비 많이 밀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기 전부터도 액면 분할 이후에 생각보다는 많이 밀렸거든요. 사실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IT 몇몇 주는 상당히 좋았었죠. 글로벌. 네. 그러다 이제 다시 최근에 폭락하기 한 거지만 예. 근데 사실은 뭐 여담이지만 액면 분할 발표하는 날 제가 사실은 생방이 있어서 모 방송국에서 예. 오프 더 레코드로 앵커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독이 될까? 성배가 될까? 저는 뭐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패러다임은 이미 10년 전 얘기거든요. 좀 옛날 얘기죠. 최근에는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네. 오히려 액면 분할하면은 이제 투자자의 손바꿈이 많이 생기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플레이어 네. 수도 늘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과거 하이닉스가 그랬던 것 같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돼 버려요. 급등하기도 힘들고 급락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도 이전 같이 가볍게 주식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 이미 옛날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했을 때 저는 주가 앞으로 더 약세를 볼 거라고 이미 그때 이미 확정을 짓고 뭐 네.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선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그때 1월 달에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면 1년 후에 실적이 고꾸라질 걸 알고 미리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네, 예, 그때까지 예. 뭐 투자자들이 그 정도로 성견지만 갖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좋을 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네. 연말까지 좋을 거 알고 있었지만 반도체 말고는 뭐가 있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경영진도 주지를 못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오늘 이렇게 주간 전망대 첫 출연이신 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못 여쭙거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반도체 관련해서 이것만은 하는 멘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영자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설비 투자 특히 메모리 쪽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2, 3일 동안. 근데 지금 쌓아놓은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현금은 어찌됐건 많다. 지금 네. 수익이 좋기 네. 때문에 이거를 제 생각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지 말고 중국한테 메모리 시장 일부는 차라리 일부를 줄 생각을 하고 지금 비메모리 쪽에 20년 동안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과감하게 거액을 풀어가지고 M&A를 통해가지고 한 단계 점프를 해서 비메모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메모리 시장 좀 주면 어때요? 네. 비메모리 시장 훨씬 더 큰데. 그래서 중국을 잡겠다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보다는 적당히 키워주면서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단계 점프를 해야 될까요? 퀀텀을. 이게 잔잔하게 조금씩 누적해가지고 가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실패한다는 걸 이미 2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엄청 큰 애 하나를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한 단계 점프해서 도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너무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경영자분들께서 예.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박사님 또 좀 더 여기 이 코너에서 좀 더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예.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예. 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 순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현 정부에서 상당히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수소 경제, 그 중에서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궁금한 것들 우리 전문가분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경영연구원의 황순호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참. 이 수소차 이거 저도 이런저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뉴스에서 자주 올라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은 오해를 안고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실제 국민들 가운데 의구심을 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오늘 원장님께 좀 한번 평소에 궁금했던 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예, 그 하나의 상품인데요. 네.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보려고 그러면 사실 자동차로서의 완성도 네. 그리고 이 시장 내에서 주력 세그먼트의 발전성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는 사실 지금 이 상용화된 기술이고요. 네. 현대와 함께 도요타, 혼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시스템, 즉 전기차는 충전해서 가지만 이건 전기를 자기가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발전 시스템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품질도 안정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완성도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주력 세그먼트의 발전성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인식, 사회적인 인식과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즉 안전이라든지 충전 인프라 내지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약간 주행 시 이질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익숙해지고 좀 완비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수소차는 또 기존 내연기관을 만드는 생산, 판매, 그다음에 부품 생태계를 다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바에 제가 답을 드린다 그러면은 결국 충전 인프라와 수소 사실 가격이 정책적으로 좀 싸게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은 걸린다. 네. 우선 이제 수소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차세대 자동차 부분에 있어 갖고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제 늘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세는 전기차 같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심지어 뭐 전기차는 뭐 저 같은 이렇게 과학 쪽에 좀 어두운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무슨 뭐 진공 청소기 만드는 회사도 무슨 뭐 다이슨입니다. 예, 거기도 뭐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거 어지간하게 뭐 배터리 부분만 문제 없으면 이게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수소차라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차별화됐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게 결국 다른 나라에 안 팔리고 우리만 쓰는 수소차가 돼가지고는 이걸 개발하고 있는 뭐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수지가 맞겠느냐 하는 우선 의문이 제일 먼저 듭니다. 뭐 당연한 질문이시죠. 네. 네, 당연한 질문이신데 우선 좀 그 용어를 좀 정확히 해야 될 것이요. 용어요? 수소차라고는 사실은 저희 업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즉 LPG처럼 수소 가스를 기존 엔진에 내연기 엔진에 넣어서 폭발시켜서 수소를 태워서 가는 수소차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갖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소차, 즉 수소 가스를 하는 것은 지금도 시험적으로 차가 몇 대 나와 있습니다만 각 업체에서요. 이게 연료 효율이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용화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세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수소차라는 것은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수소 연료 그래서, 전지차.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즉 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의 차이지 수소 전기차도 결국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20세기의 내연기관 시대에서 21세기의 이 자동차의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에서 즉 이제 전기로 말하자면 엔진에서 모터로 가는 이거는 확실한 방향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수소차가 각자 장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용도가 조금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쌍두마차이면서 또 일정 부분은 경쟁하게 되는 그런 세그먼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는 수소차를 왜 했을까? 네. 생각을 제일 해보게 궁금하죠. 되면 네. 사실 수소차라는 것, 수소 전지차는 1990년대 중반에요. 뭐 벤츠나 BMW 같은 유럽 자동차 업체와 GM이 네. 공동 개발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한 10년 해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수소 인프라도 문제가 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미래 대안으로서.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다운사이징, 즉 작은 배기량을 해가지고 이제 연비를 높이는 네. 또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유럽 업체들은 이제 클린 디젤, 지금은 좀 문제가 되지만 그때 이제 클린 디젤 컨셉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연비를 높여서 가겠다. 근데 이제 그런 내연기관 쪽에서 딱히 메리트가 없던 도요타나 현대가 90년대 후반에 이 수전 전지, 연료 전지 개발에 들어갔던 겁니다. 네. 따라서 뭔가 미래 기술을 선도해서 내가 선점하겠다. 그래서 첨단 어떤 기술을 선도하는 이미지와 함께 친환경 이미지라는 그런 측면은 되지만 사실은 그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별로 이 수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말씀하신 순수 전기차, 예, 배터리로 가는 예. 거기에 현재 몰두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 즉 줄여갖고 수소 전지차의 어떤 사업성은 영어 표현대로 그야말로 인디예요. 사실 공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많은 좀 변수가 두고 있다.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된다. 네. 그러니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파리에서 타셨던 게 그 넥소였던가요? 네. 그 지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갖다가 얼마나 이제 차를 싸게 만들어서 네. 팔릴 만한 가격의 차로 만들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그냥 휘발유나 경유 넣는 주유소처럼 수소 충전이 쉬워야 된다는 하는 부분인데 네. 그 결국 충전 인프라 부분이 항상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풀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현재 전국에 14군데 있다고 그러죠. 네. 서울에는 2군데 있습니다. 여기 상암동에 있고요. 네. 거기 그 난지도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 갖고 네. 수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양재동에 예. 현대차에서 시험용 만들어 놓은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소규모로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가 가서 자꾸 충전하니까 이게 자꾸 망가집니다. 그래요? 망가져 갖고 네. 또 부품을 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너분들이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전이 중요한 거죠. 네. 수소차 가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소차의 가격 그리고 수소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네. 충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이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오너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충전하려고 얼마까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한 10km, 내가 15km까지 갈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휘발유나 디젤 넣듯이 이렇게 촘촘한 주유소의 라인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소 충전날 한 10km 정도 차 몰고 가도 예. 막 그 정도는 그러니까 세트를 하다. 정부 계획대로 되어서 2022년에 한 300군데 정도의 충전소가 전국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그야말로 초보적인 기본적인 충전 인프라는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뭔가 수소차의 수요가 네. 그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걸 갖다가 전 세계에 수출하기도 힘들어. 네. 아무리 뭐 성능 좋고 싼 수소차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거 수소차 사세요해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머징 나라들한테 수소차 팔면서 그런다고 수소차 팔아먹으려고 충전소까지 지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 그러면 우리 내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해 난다? 그러면 이 수소차 내지는 수소 경제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중점을 두는 무슨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이제 수소 경제를 미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 정부의
신성장 산업 세 가지가 AI, 빅데이터, 수소 경제입니다. 예. 근데 수소 경제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단순히 수소차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고 석탄에서 석유로 왔는데 석유에서 수소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원을 바꿔간다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 큰 그림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수소 자체가 부가가치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 수소를 쓰는 운송수단, 네. 발전수단, 네. 난방수단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팔리고 여기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소 경제는 예. 이제 막 시작이고 예. 좋게 말하면 한국이 스타트를 끊었고요. 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이 좀 따라와주면 시장 형성이 되겠는데 현재 보면은 일본만 이제 2022년에 도쿄 올림픽을 기준해 갖고 뭘 좀 해보겠다고 수소에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선진국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순수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경제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의지의 표현 내지는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이르고 너무나 그 전망 위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잡히는 거는 조금 약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우리 제일 단순무식한 질문이 물은 H2O다. 네. 그 뭐 물 분해하면 뭐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이런 소리인데 이게 예. 친환경적이라는 그 슬로건은 어떻게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또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또 반론들이 나올 수 있나요? 예. 딱히 누가 무슨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클리어한데 네. 지금 수소에서 에너지 얻는다는 게 제일 핵심 부품은 소위 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즉 백금 메칠 촉매를 활용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요 자체의 스택. 네. 요 자체의 열 효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47%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휘발유 엔진 보통 쓰는 게 네, 네. 35% 정도고요. 디젤이 높아서 한 39,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스택 자체는 굉장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고효율 친환경력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수소가 어디서 오느냐? 네. 네. 지금 이제 공급원이 저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지구상의 수소의 90% 이상이 이제 바닷물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전기 분해를 해갖고 수소를 얻지 않습니까? 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전기 100을 써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연료전지에 넣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20에서 25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 75가 비용이네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네요. 비효율적이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천연가스, 메탄 같은 그런데 700도 이상의 아주 고온 증기를 쏘이면 이게 수소와 CO2가 붙어 있다가 떨어집니다. CO2가. 그러면 이제 수소는 나오는데 CO2가 같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도. 예, 이거 굉장히 환경 파괴해진 주범으로 되어 네,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네. 또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세 번째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석유화학단지에서 네. 석유를 정제할 때 부생이라고 해서 이게 부가적으로 나오는 수소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은 석유 생산을 늘려야지만은 수소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렇겠죠. 현 상태에서는 저희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뭐 한 14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 자체 발전하고 난방하고 수요 있어 갖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0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만 대에서 20만 대 정도의 수소차 가스를 분량만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실험적인 단계지만 가장 그 가능성이 있다로 나오는 것이 그 원전 같은 경우에요. 네. 그건 24시간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밤에 쭉 안 쓸 때, 그리고 내지는 비수기에 네. 봄 가을에, 네. 근데 전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남는 전기는 그냥 계속 땅 속에 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네. 생산이 좀 불규칙하지만 저기도 어쩌거나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럴 네. 때 돌려서 네. 그 남는 전기로
수소를 수분해해서 또 수소의 장점이 뭐냐면 저장이 용이합니다. 이거를 압축, 액화시켜서 탱크에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네. 그대로 있습니다. 어허. 전기를 갖다가 ESS에 넣어놓으면 조금씩 없어지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 돌 때 수소를 수분해서 만들어서 압축해서 저장해 놓으면 지금 액화가스 비슷한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운송을 해갖고 충전소에 넣어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친환경적이고. 그러나 어떠한 에너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어떠한 에너지를 쓰더라도 100% 친환경적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장단점 비교가 되고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또 우리가 또 확인도 해야 되겠고. 근데 우선은 이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수익성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내놓는 이렇게 앞으로 수소차 판매 대수 전망 같은 거 봐서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 그거 기관으로 달리는 기존의 차나 앞으로 또 대세를 이룰 또 전기차나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전부 수소차로 뭐 승용차도 버스도 트럭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럴 수는 건 없겠죠. 예. 예. 그 정도의 뭐 한 앞으로 60만 대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나오던데 그것이 어떤 투자 대비 뭐 남는 사업이 될 수 그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금 하이브리드, 즉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다 있는 예, 하이브리드의 하이브리드. 제 대명사 같은 게 도요타의 프리우스라는 프리우스 차죠.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만은 97년도에 양산돼 갖고 초기에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익숙지 않으니까. 익숙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게 누적 판매 대수가 200만 대가 된 게 2010년입니다. 프리우스 한 대만. 예, 그러니까 13년 동안 팔았는데 그때까지도 적자였습니다. 도요타는. 아하. 그런데 이제는 예. 익숙해지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른 차종도 쓰이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요타는 왜 13년 동안이나 적자를 보면서 계속 했을까? 그것은 친환경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도요타는 1000만 대 메이커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리우스 적자 보면서 연간 20만 대 팔아도 뭐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면 네. 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계속 투자를 한 겁니다. 그 현대도 저는 같다고 좀 보는데요. 현대도 이제 그 캐파를 보면 900만 대가 넘는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수소차를 그러니까 20년 넘게 계속 투자를 해왔지만 네. 앞으로도 투자한다고 해서 현대가 무슨 휘청하게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적자가 쌓이니까 좀 부담은 되겠죠. 그래도 이제 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가 있고요. 네. 사실은 양산화에 성공을 했지만 예. 원천 기술은 유럽이나 GM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대가 양산화에 먼저 치고 나가는 거지 기술이 제일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각 그 경쟁 업체들이 수차가 되네 하고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이거 또한- 뒤집히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현대로서는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달에 이제 현대 그 정의선 부회장이 네. 현대의 수소차 비전 2030을 네. 발표할 때 단순히 수소차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연료전지 발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즉 현대차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이 네. 지금까지는 차를 만들어 파는 그래서 AS하는 거기였다면은 그것도 물론 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테슬라가 그런 것처럼 에너지 솔루션 업체가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로 가기 위해서는 연료전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해볼 만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가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래요. 뭐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뭐 충전소 세우는데 네. 한 절반 가까이는 보조를 한다든지, 뭐 자동차 수소차도 처음에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 있는 것도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조인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삐딱하게 시비를 걸자면은 그거 뭐 내가 타지도 않는 수소차 때문에 내 세금이 쓰이네라고도 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인데 네. 뭐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현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저 자동차 메이커로만 남겠느냐 하는 측면에 그걸로 봐줄 수도 있겠다. 네. 예. 근데 직접 한번 타보셨죠, 원장님? 예, 저는 그 수소차는 못 타봤고요. 네. 예, 전기차는 타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시스템만 전기가 어디서 오냐면 다른 거지 실제 주행 느낌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인이 제주도 놀러 갔다가 예, 렌트카에서 전기차를 주길래 탔더니만 네, 약간 그 한라산 좀 네. 경사진대로 좀 밝고 여름이라서 에어컨도 틀었더니만 아이고. 눈에 보이더라는데요. 그 연료 게이지 떨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뭐 워낙에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뭐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뭐 네. 오랜 세월은 안 걸리겠지만 좀 이제 아직은 이제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네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할 것 없이. 예, 일단 그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네. 이제 그 물론 내연기관도 처음에 디젤이나 혈 엔진 나온 다음부터 100년에 넘는 시간에 걸쳐 갖고 엄청나게 엔진이 진화했습니다. 더 고효율되고요. 네. 더 가벼워지고 예. 작아지고 예. 그 생각하게 되면 지금 연료 전지 내지는 뭐 배터리도 네.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여기에서 예.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갖고 점점 더 효율적이고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이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정부나 공공기관 또 메이커도 포함해 갖고는 이제 충전 인프라를 깔아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게 즉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네. 저도 전기차 몰아보면 딱 느낌이 뭐냐 하면 내연기관 타듯이 타면 안 되겠구나.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기차에 맞게. 이거 한번 밟고 싶다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군요. 그거는 이제 내연기관 스포츠카 타셔야 되고요. 이제 전기차는 제가 해보니까 그냥 부드러운 가속, 부드러운 감속, 그리고 뭐 정속 주행 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아하. 따라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운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100% 전기차는 아닙니다. 예. 지금 내연기관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엔진이 없어지고 배터리 밑에 깔리고 그러면 내부 공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반떼 겉에는 아반떼 사이즈인데 네. 내부 공간은 에쿠스 같은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차가 되면 예. 그래서 전기차가 자율주행차에 유리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퇴근할 때 이걸로 부르면 딱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스로 열리고 제가 타면 네. 제가 어디를 간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미 입력했기 때문에 네. 저 혼자 갈 겁니다. 근데 정속 주행을 하겠죠. 가속도 안 하고 감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운전 재미랄까요? 또 차 타는 재미랄까요? 그거는 꽝인데 그거는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차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라고 불평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뭐 워낙 자동차 산업 부문에 뭐 전문가시니까 원장님 우리 지금 수소차 말고도 네. 전기차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뭐 현대차, 기아차? 그 전기차가요. 네. 저도 뭐 엔지니어는 아닙니다만은 네, 네. 이것저것 연구를 해보면 네. 그렇게 하이텍 제품이 아닙니다. 배터리만 제외하면 네. 사실은 내연기관 차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1886년에 벤츠의 그 휘발유 차량인데요. 전기차가 먼저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해갖고 모터가 간단한 모터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가 먼저 양산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9세기 말에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1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네. 이제 사람들이 마차를 타다가 이제 말이 없는 예. 뭔가에 탈 것에 올라앉은 거죠. 예. 근데 타보니까
전기차 쪽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가 덜덜 가는 그런. 근데 이거 조용히 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남자들이 막 주적으로 뭐 이렇게 막 할 때라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얌전하고. 예. 근데 휘발유 엔진 이쪽은 뭔가 덜덜덜거리고요. 뭐 기계적인 동작도 들어가고 밟으면 뭐 팍 나가는 맛도 있고 하니까 결국 또 휘발유 이제 유전이 대량으로 이제 개발되면서 기름값이 내려가면서 전기차의 완패가 된 거죠. 아하. 그래서 100년간 내연기관 차량들이 이제 번성해 왔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의 제국의 역습 비슷하게 전기차가 컴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친환경이라는 걸 바꿔서 물론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기차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는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수소차만큼이나 전기차 분야도 지금 투자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메이커에서 전기차라고 제일 처음 만들어낸 게 GM입니다. 1980년도에 하나의 시작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나 메이커 입장에서는 내가 다 투자해 놓은 엔진, 트랜스미션 뭐 다 있는데 이걸 네. 버리고 내가 또 전기차를 해야 돼? 내지는 전기차 보니까 배터리 이외에는 부품도 일반 차량은 한 3만 개라 그러면 전기차는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키인데 배터리 메이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의 부품들은 다 뭐 저부가 가치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배터리만 구할 수 있으면 아무나 이건 전기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막 들어올 것 같고 경쟁도 심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갖고 정부가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하는 신용만. 그래서 그 이후 한 20년 넘게 전기차는 계속 뭐 각 메이커에서 한두 개씩은 만들어내죠. 그런데 주행거리 뭐 160km, 뭐 충전에 한 10시간 걸리고 최고 속도 한 120, 그 수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내연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한 걸 생각해 보면 전기차에 각 메이커들이 몰두를 했다면 그 상태가 20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네. 사실은 테슬라가 테이프를 끊었죠. 네. 그 전까지의 전기차의 패러다임은 워낙 비싸니까 그냥 싸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성능도 떨어지지만 그냥 타고 다니는. 근데 이런 거였다면 테슬라는 전기차의 장점을 즉 모터가 돌기 때문에 밟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엔진은 악셀레이터를 밟게 되면 이게 기계적으로 엔진까지 가서 이렇게 미션을 돌려가 바퀴 돌려 타임 렉이 걸립니다. 근데 전기차는 모터가 금방 움직이기 때문에 팍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차 밑을 다 배터리로 깔았습니다. 네. 그럼 배터리 값이 비싸겠죠? 네.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포츠카 같이 만들어내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게 패러다임 바꿔주면서 전기차의 어떤 존재감을 시장에서 확 드러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각 메이커들이 저렇게 비싸게 고성능으로 전기차를 하면 시장에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뭐 디젤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각 메이커들이 그동안은 전기차는 하이텍도 아니고 네. 부가가치 낮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전기차 안 하면은 마치 사람들은 전기차를 이제 첨단 기술로 인식을 하니까 네. 기술도 없고 예. 환경에 관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비난에 직면하니까 사실은 도요타만 해도요. 하이브리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넘게 집중을 했었는데 전기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도요타가 할 수 없이 작년에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전기차는 신경도 안 쓰겠다가 갑자기 여론이 전기차 안 해? 전기하니 기술 없어? 뭐 이러니까 갑자기 전기차가 나오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희는 뭐 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아유, 또 시간이 쫓기네요. 원장님 모셨으니까 이거는 수소차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요즘 또 나오는 얘기가 작년 5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 보고 수입산 자동차들 네. 이거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 있나 네. 한번 저기 살펴보고 보고서 올려라 해가 네. 보고서 올라간 걸로 알거든요. 네.
아니 자동차하고 국가안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가가 아니라서 전 그거는 네.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측면이다. 봅니다. 그냥 협상을 꼭 차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여러 업종이 걸려 있는데 네. 다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네. 그 지지층의 결집을 그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각 나라의 그 자동차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 10% 인더스트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오토 인더스트리가 좀 발달을 하면 네. 그 나라 총 제조업 생산량의 10%, 고용의 10%, 뭐 수출의 10%, 하나의 업종이 10% 이상 가져가는 경우는 참 없습니다. 차 외에는 그만큼 이제 물량도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는 작다 보니까 현대가 크고 그래서 이게 막 15%, 17%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도 있죠. 그다음에 1차 부품, 2차 부품, 3차 부품 이게 생태계가 넓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 어느 정부라 할지라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네. 자동차 쪽을 건드리면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뭐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원장님께 그냥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냥 현대차, 기아차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자동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거든요. 오랜 세월. 네. 어떻게 뭐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그리고 우리 자동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혹시나 주실 만한 팁이 있으시다면? 아니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네. 그 수소차 발표해갖고 주가 현대차가 제법 주가 올랐죠.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효과도 굉장히 컸다고 그 봅니다. 효과가 컸다. 네, 컸다고 보는데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이요 문제가 지금 기술 뭐 자율주행 같은 기술이 앞서가느냐 노조 문제 임금 높으냐 약간 이슈가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 능력 대비 수요 부족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만 보더라도 현대가 99년도 기아를 인수했을 때 양쪽의 판매 대수가 250만 대였습니다. 네. 그게 한 2, 3년 전에 최고로 815만 대까지 팔았습니다. 그게 피크입니다. 그리고 올해 판매 목표가 755만 대입니다. 아, 예. 근데 생산 능력은 올해 인도나 중국에서 공장이 완공되면 940만 대입니다. 이 190만 대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GM 대우나 GM 코리아나 르노삼성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요 부족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것은 해결할 수 방법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즉 전체 대수를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고부가 가치, 즉 고성능 차량이나 현대 같은 제너시스 고급 브랜드 나가서 단가를 높이든 플러스 이거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캐파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아픈 과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자동차 경기는 딴 경기처럼 이제 이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다운돼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도 얻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든 메이커가 주도하든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네.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동안에는 그다지 그다지 뭐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유, 마지막 주신 말씀 구조조정. 예, 항상 뭐 결국은 그것이 살 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 불황 한 금융위기 이후 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장기 호황의 끝물에서 또 다가오는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얘기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지금 부담이 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화두를 또 던져 주셨습니다. 예, 원장님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거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부문과 수소차 부문, 수소경제 부문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됐더라면은 더 깊이 또 여쭤볼 것도 많았고 또 두 분 전문가께서도 준비해온 내용이 있는데 미처 못다 하신 말씀도 있다고
또 아쉬움도 표하시고 그러십니다. 예. 또 이것이 또 이슈가 될 만한 시점에 앞서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또 다루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